그러면 알아차림과 분명한 아함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은 개별적인 이런 알아차림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면 나중에는 그 전체적인 알므로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알,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그것의 전체적 특성을 잘 알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알미 있으면 이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끌려가거나 아니면 억압하지를 않고 있는 그대로 이 알아차림,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더 쉽게 빠른 속도로 알아차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림하고 그것들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알면 다음에 그런 생각들이 또 일어났을 때 훨씬 빠른 속도로 알아차리고 더 이상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분명한 그 알을 통찰을 이끌어내고 또 통찰이 한번 통찰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한번 예를 볼까요? 사례를 볼까요? 5살짜리 꼬마애가 제가 한 번은 시골에서 제가 20대 때 꼬마애하고 산책을 나갔어요. 제가 아시는 분의 아들이신데 꼬마애하고 나가다가 그날 들판에 이 벼가 있었어요. 벼가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거의 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자랐죠. 아마 지금쯤 됐을 거예요. 가을 입구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한여름은 지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너 이게 뭔지 아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배추래요. 배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벼나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배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배추 어디서 봤니? 그랬더니 엄마가 시장에 가서 사오는데 그리고 배추를 먹으면 아마 배추 김치를 말하는 거 봐.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벼를 보고 배추라고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언어적 기억은 배추로가 기억이 되어 있고 이 벼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본 이 벼는 알아차림의 대상은 되지만 이 보편적 유니버셜 한 분명한 알은 이루지 그 배추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벼와 배추를 비교해서 이것은 벼고 이것은 배추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학습이 되면 일단 학습이 되면 다음에 벼를 보면서 이게 뭐니? 라고 물었을 때 벼라고 대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비언어적인 거고 분명한 알은 언어적 개념을 포함하거든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 5살 꼬마들에게 이 아래에 있는 이 바둑알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숫자를 세봅시다. 우리 같이.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해보시죠. 저하고 같이 숫자 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예. 이 바둑알은 6개입니다. 이번에는 그 5살 꼬마가 보는 앞에서 이걸 길게 늘어뜨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이렇게 숫자를 같이 세요. 위도 6개고 아래도 6개죠. 그런 다음에 그 5살 이 아동 꼬마에게 물어봐요. 어느 쪽이 더 많지? 어느 쪽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빨리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각적으로 요 위는 모여 있고 이쪽은 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게 더 많지, 그러니까 많다는 개념은 있어요. 그래서 이 늘어진 게 더 많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혀진 이 바둑알 6개하고 이 6개가 동일하다는 것을 그 관념이 그 분명한 유니버셜한 그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에 대한 인식은 있죠. 알아차림은 있는데 예, 예. 이 변화, 이렇게 어떻게 배열이 되든 나열이 됐든 간에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컨셉, 유니버셜한 그 인식,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거죠. 바른 이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5살 꼬마가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7살 꼬마한테 이걸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러면 그 7살 꼬마한테 자 여기 쉬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 바둑알이. 이 안에는 몇 개가 된가 또 쉬어보자. 같이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6개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많아? 그러면 7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같아요. 예, 예, 비겼어요. 예, 2개가 쌤쌤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 그 컨셉, 이게 외적으로 시각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수에 있어서 수 개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그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서 이것을 수 개념 보존 학습이다 혹은 동질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셉, 그런데 이런 것처럼 어린 왕자도 장미꽃, 수천 개의 장미꽃하고 자기가 익숙하고 길들여진 그 장미꽃하고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면서도 아주 공통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나하고 길들여지고 가깝고 그 특별한 유니크한 이 장미꽃하고 이 전 그 수천 송의 장미꽃하고는 분명히 의미와 가치에서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대단한 그 고민을 하고는 여우를 만나죠. 근데 그 여우가 이 양자에 설명을 해줘요. 하나는 길들여진 거고 하나는 길들여지지 않는 거고 하나는 나에게 친밀한 거고 하나는 나하고 무관한 거고 하나는 내게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저 지나가는 소리죠. 지나가는 꽃이고.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소옥송에 남겨진 그 장미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자기 소옥송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별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곳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 생떼쥐별에는 그 별이 특별해 보이죠. 다른 별들과는 달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보이죠. 그리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을 가치와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개별적인 존재를 향한
깊은 자비와 사랑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이 알아차림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분명한 알미 없으면 또 안 되죠. 네, 논리적 사고를 하고 사유를 해야 되는데 벼와 배추를 구분하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모여진 6개하고 늘어진 6개가 동일 개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이 차별성 내에 동질 요소를 확보하는 이 능력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사물이 끝없이 변하더라도 그 변하는 가운데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본질을 꿰뚫어 봤더니 그곳에는 모든 변하는 것들은 인연을 따라온더라. 그리고 인연은 조건을 따라오기 때문에 조건을 따라오는 것은 본래 존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색즉시 공, 꼭 물질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그것은 그 자체로 공한 것이다. 그 본질은. 이렇게 통찰을 했죠. 이런 것은 그 반야죠. 지혜죠. 근데 이런 지혜의 전제 조건이 분명한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념과 정지는 반드시 수행 명상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그 아이들한테도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그리고 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 알아차림은 그 아이 뭐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알은 그 언어와 관련돼서 고유한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암.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그런데 분명한 암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되뇌 피질. 이거 조금 이따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알아차림과 암, 분명한 암, 바른 이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어요. 바른 암, 바른 이해 이렇게 영어로는 right understanding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바른 암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알아차림이 이렇게 바른 알아차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림이 이렇게 잘 되는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림이 없는 그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른 알아차림이 아니죠. 습관적으로 반응한다든가 자기 감정에 휩쓸린다든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분노를 막 억누른다든가 억압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일시 될 때는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을 하면 이 자동 반응이나 휩쓸림 저항으로부터 탈동일시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우리 보통 일상에서는 잘 집중이 안 되죠. 의도적으로 이 호흡에 집중을 하면 바른 알아차림이 되는 겁니다. 숨이 들어올 때 알아차리고 숨이 나갈 때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근데 숨이 들어올 때 마음 챙겨라. 그러면 이거 잘못된 알아차림입니다. 숨이 나갈 때 마음 챙김하라. 이것도 바른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경전에서 그렇게 했거든. 부처님께서. 숨이 들어올 때 단지 숨이 들어오면이 있다고 자각을 할 때 다만 그때에 한해서 지혜가 있고 분명한 알미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또 어때요? 운전을 하다가
퇴근하는데 퇴근해 오는 길이 늘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것도 바른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알아차림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때 생겨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의를 집중할 때 그곳에 알아차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때요? 밥을 먹을 때요. 밥을 먹을 때 그 단맛과 쓴맛을 느끼면서 먹죠. 그래서 너무 맛있기 때문에 허겁지겁 막 먹어요. 이런 경우는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안 해요. 그러면 내가 밥맛이 참 맛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구나라고 그 사실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도 인지 능력이에요. 목구멍을 타고 음식이 넘어가는 것도 그걸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느끼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는 거죠. 이런 때서 이 상위 지각이다 그래요. 1차적이 아니고 2차적이다. 또 메타 어웨어니스다. 상위 메타 상위 나중에 메타가 나중이라는 뜻이고 알아차림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음식을 먹은 거 그 먹는 행위에 대한 2차적인 거고 그 먹는 행위를 그 상위적으로 다음으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실수를 범하고도 나중에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는 것을 이런 자각을 상위 자각이다. 그리고 이런 상위 자각은 반성하고 깨어 있을 때 이 상위 자각,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바른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식불교에서는 특별한 마음 현상, 그래서 별경, 별도의 대상을 가지는 마음 현상, 그래서 특별한 마음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은 그것도 인식이에요. 인식의 일부죠. 근데 배고픔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대상을 별도로 아는 거니까 별경심소, 특별한 마음 현상의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인데, 아는 것을 안다. 이걸 호모 사피엔스 그래요. 현생 인류, 우리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는 아는 거죠. 아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현생 인류는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 후기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오면서 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뇌 피질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지고 집단 생활이 가능했고 농경이 가능했어요. 목축. 그 전에 구석기 시대는 수렵을 했죠. 바깥에 널려 있는 그 곡식을 먹었고 바깥에 있는 그 짐승들을 잡아 먹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대상에 대한 사피엔스에 불과해요. 근데 이 사피엔스는 뭐냐 하면은 가축을 기르는 거죠.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가축을 잡아다가 이것을 따로 그 가축을 키우는 거니까 사피엔스 아는 것을 아는 거죠. 가축을 계속 잡으러 바깥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거죠. 가축을 기르는 것도 사피엔스죠.
근데 그 가축을 길러서 음식으로 삼으니까 사피엔스가 하나 더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피엔스 아는 것을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생 인류의 고유한 특징을 아는 것을 알다 그래요. 이걸 불교 명상에서는 그 쌍 빠졌나 그랬죠. 분명한 알미다. 알아차림에 기반한 분명한 알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상위 거기 이걸 상위 지각, 상위 인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메타 커그니티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커그니티브가 너무 그 인지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메타 어웨어니스를 더 많이 쓰죠. 네. 그래서 메타 커그니티브가 아니고 상위 인지가 아니고 상위 자각, awareness란 말을 이제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 awareness가 교육학적으로 보면 메타학습 능력이다 그래요. 예, 예. 메타학습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자신의 행위나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반성을 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불명한 알매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알무로 체계화시키는 학습을 메타학습이다 그런다. 어떤 아이가요. 우연히 수학을 90점을 맞았어요. 평소에는 그 60점, 막 70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90점을 맞았어. 하도 이상하죠, 여러분도. 그래서 아이를 면접을 했어요. 너 말이야. 90점 맞았네. 축하한다. 근데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90점을 맞게 됐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메타학습의 그 메타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그 방법이에요. 이 학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저 엄마하고 그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엄마가 심심했나 봐요. 평소에는 나한테 관심도 없더니 시험을 친다니까 일주일 전부터 나를 붙잡아두고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좋다고 엄마가 잘했다고 엄마가 나 맛있는 거 사줬어요.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대답했다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교사가 이렇게 묻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엄마하고 미리 복습도 하고 예습도 했다는 거지. 맞아요. 복습하고 예습하고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하니까 너 성적이 좋아졌다는 말 그 말이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너 그렇게 하겠네? 예, 저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안 도와줄 경우도 그렇게 하겠니?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수학이 어려운 줄 알았더니 엄마랑 같이 하고 막상 해보니까 할만해요. 그리고 엄마가 잘했다고 맛있는 것도 사준 거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것을 메타학습이다 그래요. 상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도록 아이들을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을 했어요. 분명하게 학습을 했죠. 근데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다시 그 피드백하고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반성적으로 이렇게 자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성적이 좋았지? 그것은 엄마랑 같이 예습 복습을 했구나. 그래서 큰 상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뭐 해야겠다? 계속해서 엄마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예, 메타 이렇게 하는 걸 메타 학습이라. 메타라고 하는 것은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반성해서 재학습을 하다. 이런 것을 메타 연구라고도 그러죠. 연구 방법론에서 맞는 사람들이 한 20여 가지의 연구가 있어요. 마인드풀니스가 우울증의 치료가 도움이 되냐? 근데 그것에 관련된 한 20여 개의 논문이 발표됐어. 그러면 메타 연구는 그 20개의 논문을 대상으로서 재연구하는 거. 무엇이 어떻게 왜 그런 효과를 봤는지를 다시 연구하는 것을 메타 연구다 그래요. 이 학생이 왜 수학 점수가 좋았는가를 재검토해서 그걸 대상으로서 다시 공부하는 것을 메타 학습이다. 그러니까 사피엔스죠.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서 그걸 체계화시키는 거. 근데 이 능력이 오늘날 현생 인류가 거대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다. 코끼리 같은 경우를 보면 코끼리는 메타 학습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리더자가 어머니인데 그 코끼리 무리를 이끄는 게 암컷 코끼리인데 이 암컷 코끼리는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맛있는 그 나뭇잎이 있는 줄을 알죠. 그래서 무리를 이끌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쌓은 이 그 사피엔스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알죠. 동물들도. 멧돼지들도 맛있는 과일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다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더 코끼리가 죽어버리면 리더 코끼리가 평생 일구어온 지식이 그대로 함께 사장이 됩니다. 그것이 체계화되고 기억이 돼서 후손들에게 전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메타 이 상위 학습 능력 아는 것을 아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현생 인류는 이렇게 메타 학습 이걸 매우 강조한다. 또 예를 들면 가족치료, 여러분들 가족치료 들어보셨죠? 예. 가족들도 그렇고 이 가족치료할 때 그 가족이 굉장히 갈등을 겪었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빠가 갈등을 일으켰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갈등이 해결이 됐어. 그러면 대부분 이 갈등이 그냥 갈등 해결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데 상담자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갈등이 발생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메타학습을 하면은 갈등이 일어날 때 알아차림을 더 빨리 한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 가족 갈등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분명하게 알면 다음에 가족 갈등이 발생할 때 빨리빨리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족 갈등이 어떻게 해소됐는가를 분명하게 알면 다음에 가족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방법을 학습할 수 있어요. 그걸 전이 학습이라고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 했잖아요. A를 학습해 갖고 B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을 transfer, 전이 learn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메타 학습은 매우 중요한 거죠. 이런 뜻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행도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번뇌가 수용이 되고 내 번뇌를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됐는지를 우연히 알게 됐어.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메타학습,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 다음에 번뇌가 왔을 때 훨씬 빠른 속도로 그 알아차림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게 정념 정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걸 정념 정지를 그렇게 니까야든가 아함 남북전을 가리지 않고 엄청 많이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아주 귀가 못이 박도록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볼까요? 그러면 현대에서 우리 학계에서 알아차림을 마인드폴리스를 어떻게 이해하냐? 사띠가 자각 알아차리 이 사띠가 마인드폴리스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사띠는 attention, memory, awareness, mindfulness. 영어 사전 찾아보면 이 4개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attention, 주의를 집중하다. mindfulness, 저는 알아차림으로 번역해요.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memory, 기억하다. 그리고 awareness, 자각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현대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학자나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이 자각과 알아차림을 분명한 암과 같은 통찰명상 계열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만타 메디테이션, 컨센트레이션 메디테이션과 짝을 이루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런데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는 용어가 초창기를 많이 썼는데 미국으로 이 용어가 건너가면서 마인드풀니스 메디테이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풀니스는 사실상 윗바사나예요. 위는 떨어져서 바사 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거리를 두고 보면 통찰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마인드풀니스를 썼어요.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려서 통찰하다. 이게 마인드풀니스의 뜻인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잘못 쓰고 있는 거죠. 한국 심리학자들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뭐 마음을 챙겨요. 챙길 게. 마음 그 애매한 개념을 어떻게 챙길 수가 있어요. 마음마저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통찰하는 게 마인드풀니스죠.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거죠. 그 현대 불교 학자들이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한번 정의한 거 볼래요? 임경 스님이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임경 스님 개인적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다른 분들 한번 봐보실래요? 이 아날료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스리랑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띠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주시하면서 노티스하면서 평정심으로 지켜보는. 그러니까 사실상 평정심은 사마타죠. 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윗바사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윗바사나 개념에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구 보띠라고 하는 그 아비담마타 상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해설한 그 비구 보띠 스님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사건에 대한 명료한 자각, 살펴보고 명료한 자각.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띠란 사실상 윗바사나 계열인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말하면 지적인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대상을 놓치지 않고 주의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이게 윗바사나죠. 대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관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명료하게 지속하고 자각과 자각하고 있음을 모두 자각한 것을 또 자각하니까 이거 호모 사피엔스 한 것을 다시 사피엔스 하는 거죠. 상위 자각이라는 거. 이게 현대 불교 학자들의 개념이에요.
뭔가를 챙기는 게 아닙니다. 예. 마음을 편안히 해서 그 대상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통찰하는 게 사띠고 위빠사나죠. 이게 사띠하고 위빠사나는 같은 그 계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사띠는 사띠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도 가능하고 또 사띠가 있어야 위빠사나도 하죠. 그러나 이 사띠의 개념이 사마타 선정 계열보다도 오히려 위빠사나 계열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그렇게 현대 불교 학자들의 의견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현대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 MBSR 하는 존 카바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봐보세요. 현재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non-judgmentally 비판단적으로 awareness 하는 거예요. moment 순간에 현재의 순간에 non-judgmentally 비판단적으로 자각하는 것. 그 알아차림은 개별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언어적 판단이 아직 개입되지 않는 거죠. 이 비숍이라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현재에 두는 자각이라는 것을 카바친한테 가져오면서도 생각이나 느낌, 감각, 내적 경험에 대해서 인식하고 수용한다는 말을 넣었어요. 이 부분은 불교 내에서는 이 수용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임프렉시티 이 안으로 함축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이 수용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이게 특이한 점이죠. 그 다음에 브라운이나 라이언 같은 사람들도 개방된 수용, 집중된 자각,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대상을 순수하게 자각하고 수용하고 통찰한다는 뜻인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인경 스님은 지난번에 명상편지 두 번째 명상편지에서 알아차림 명상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했는데 다시 보면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순간 그걸 있는 그대로 분명하게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수용하여 동찰하는 그 명상을 알아차림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하느냐? 일상에서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순간순간 나 안에 있는 개념들 또 경험들을 거부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대상을 수용하고 통찰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사마타, 그 concentration meditation, 집중 명상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다시 분명하게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많은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구선원 그 교육원에서 18기 모집을 합니다. 벌써 18년째가 됐네요. 오랫동안 이 명상을 심리치료나 심리상담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지난 18년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제18기 명상심리상담사 과정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9월 셋째 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일요일 날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 바라고
접수 문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무더운 여름날 이제 다 지났습니다. 가을에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